1759년 조선 궁궐에서 전례 없는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랑은 66세의 노왕 영조, 그리고 신부는 겨우 15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무려 51세 차이.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런 혼인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궁궐 안팎이 술렁였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입방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어린 신부는 이후 46년간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군림하며 조선 후기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인물이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15살 소녀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순왕후는 1745년 충청도 서산의 경주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화려한 권세보다는 학문과 절의를 중시하는 청렴한 가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효종 때 강직한 충절로 이름을 떨쳤던 김홍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가문 전체에 흐르고 있었죠.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녀는 어려서부터 예법과 학문을 익히며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얌전하고 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남달랐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계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 바로 간택 자리였습니다. 정성왕후가 승하한 뒤 새 왕비를 뽑는 간택이 열렸고 전국의 명문가 처녀들이 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영조는 직접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영조가 물었다고 전해지는 질문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냐? 여느 처녀들이라면 긴장해서 말을 잃거나 평범한 대답을 내놓았을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살 소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인심입니다. 바다는 깊이를 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끝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묻는 질문에는 모란이나 매화가 아닌 목화꽃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성들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꽃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영조는 그 자리에서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화려함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이 어린 소녀의 대답이 66세 노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결국 그녀는 조선의 새로운 국모로 낙점되었습니다. 입궁 초기부터 그녀의 당당함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옷치수를 재러 온 궁녀가 그녀에게 돌아서라고 청하자 15살 왕비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서면 될 것을 감히 누구더러 돌아서라 하느냐.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왕비의 위엄이었습니다. 궁중은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이 소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순왕후의 궁중 생활에는 묘하게 뒤틀린 서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사도세자의 법적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7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새손, 훗날의 정조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15살 소녀가 25살 아들과 8살 손자를 두게 된 것이니까요. 이 뒤틀린 서열은 훗날 조선 왕실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런데 훗날 정순왕후를 둘러싼 이야기 중에 유독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사도세자를 모함의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와 소설 속에서 그녀는 종종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숨은 악의 축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사실일까요? 기록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762년 이모화변이 일어났을 당시 정순왕후는 입궁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18살 소녀였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그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이한 인물은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였습니다. 정순왕후와 이 사건을 논의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 3년, 나이 18의 왕비가 영조의 오랜 부자 갈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퍼졌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훗날 정조와 대립하는 구도에 서게 되면서 후대 사람들이 그 갈등을 사도세자의 죽음으로까지 거슬러 올려 해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는 때로 결과를 먼저 정해두고 원인을 꿰맞추는 오류를 범합니다. 정순왕후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후대의 강렬한 권력 의지를 드러낸 인물이었지만 적어도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해서만큼은 그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영조가 승하하고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궁중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여전히 대왕 대비의 자리에 있었고 형식적으로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강렬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척신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명분 아래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를 유배 보낸 것입니다. 김귀주는 단순한 외척이 아니었습니다. 영조 말년부터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정순왕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존재였습니다. 그 오빠가 유배지로 쫓겨나는 것을 바라보는 정순왕후의 심경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김귀주가 결국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피를 나눈 오빠를 그렇게 잃은 정순왕후에게 정조는 더 이상 단순히 불편한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실의 예법 안에서 서로를 대했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정조대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정순왕후는 정순왕후대로 친정몰락의 슬픔과 원망을 가슴 속 깊이 사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팽팽한 긴장은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전혀 다른 국면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1800년 6월 조선 궁궐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불과 49세였습니다. 개혁 군주로서 탕평책을 펼치고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던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자 궁중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기다려온 한 여인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바로 정순왕후였습니다. 왕위를 이은 것은 정조의 아들 순조였습니다. 그런데 순조의 나이가 겨우 11살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이때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맡게 된 것이 정순왕후였습니다. 수렴청정이란 어린 왕을 대신해 대왕대비가 정사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그녀에게 권력이 다시 손에 쥐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억눌려 있던 노론 벽파의 기운이 그녀의 수렴청정과 함께 한꺼번에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조의 사람들을 조정에서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오랜 시간 공들여 키워온 측근 신하들이 하나둘 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유배를 갔고 어떤 이는 파직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노론 벽파 인사들이 채워졌습니다. 정조가 24년에 걸쳐 쌓아 올린 탕평책의 기반이 불과 몇 달 만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탕평책이란 특정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정조의 핵심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정적을 제거하는 데 그쳤다면 역사는 그녀를 다른 시각으로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애써 만들어 놓은 제도와 기구들까지 하나씩 손을 댔습니다. 정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보복인지 아니면 그녀 나름의 통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정조가 꿈꾸던 조선의 방향은 그의 죽음과 함께
빠르게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01년 정순왕후는 조선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신유사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천주교를 탄압하는 종교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조선 사회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신분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신자가 늘어났고, 특히 정조 시대에 성장한 남인 계열의 학자와 관료들 중에 천주교의 우호적인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의 눈에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천주교 탄압이라는 명분 아래 정조 시대를 이끌었던 남인 세력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었으니까요. 종교는 수단이었고 목적은 권력의 재편이었습니다. 신유사옥의 칼날은 매섭고 광범위하게 휘둘러졌습니다. 조선 최초의 영세자로 알려진 이승훈이 처형되었습니다. 정약종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실학자로 꼽히던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무려 18년을 그 유배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한 시대를 이끌던 지식인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의 지적 풍토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조가 규장각을 중심으로 키워온 학문의 기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장려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위험해졌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순왕후가 휘두른 권력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유배 보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공들여 가꾸려 했던 조선의 미래 자체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정순왕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교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서양 종교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의 제사를 거부하고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천주교의 교리는 당시 조선의 지배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진심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탄압의 칼끝이 유독 정조의 사람들을 향해 날카로워졌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순수한 종교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의도와 결과를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유사옥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조정을 장악하고 정조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동안 그녀가 미처 보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세력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순조의 장인 김조순과 안동 김씨 가문이었습니다. 김조순은 겉으로는 정순왕후에게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을 순조의 왕비로 들이는데 성공하면서 조용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는 어떤 관직보다 강력한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노론 벽파를 앞세워 조정을 주무르는 동안 안동 김씨는 그 틈새에서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자신이 걷어낸 정조의 세력 자리를 또 다른 외척 세력이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1803년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조가 성장했으니 친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은퇴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사의 목소리를 내려 했고 조정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이 그것을 순순히 내려놓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렴청정이 끝나자 그녀의 발언은 더 이상 예전 같은 무게를 갖지 못했습니다. 신료들은 공손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조정의 방향은 점점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경주 김씨와 노론 벽파의 권세는 빠르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권력의 무게 중심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1805년 정순왕후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렴청정을 거둔 지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15살의 궁에 들어와 46년을 왕실의 중심에서 살았던 여인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조용하고 허망한 끝이었습니다. 51세 차이의 노왕에게 간택되어 당당하게 왕비의 위엄을 세우던 소녀, 오빠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정조와 보이지 않는 긴장을 이어가던 대왕 대비, 수렴청정으로 조선의 방향을 뒤흔들었던 권력자. 그 모든 시간이 1805년 겨울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순왕후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역사는 종종 승자의 편에서 기록됩니다. 정조를 성군으로 추앙하는 시각이 강해질수록 그와 대립했던 정순왕후는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단순히 악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선택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15살의 궁으로 불려온 것도, 51세 차이의 노왕과 혼인하게 된 것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세자의 법적 어머니가 된 것도 모두 그녀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뒤틀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벼려야 했습니다. 간택 자리에서 보여준 총명함, 입궁 초기부터 드러낸 당당한 기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혹독한 궁중 생활을 버텨내기 위한 갑옷이기도 했습니다. 오빠 김귀주의 죽음은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이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력함과 원통함이 훗날 수렴청정이라는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분출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가와는 별개로 그 선택 뒤에 있던 인간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를 더 깊이 보는 일입니다. 동시에 그녀가 행사한 권력의 결과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신유사옥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삶이 무너졌습니다. 정조가 애써 쌓아 올린 개혁의 토대가 허물어졌고 조선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능성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이후 조선은 안동 김씨로 대표되는 세도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긴 침체의 시작점에 그녀의 수렴청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피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정순왕후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피해자였을까요? 아마도 그 어느 쪽도 완전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놓인 시대와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함이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었고, 때로는 많은 것을 파괴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정순왕후를 통해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질문은 1805년 그녀가 눈을 감은 뒤에도 오늘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759년 봄, 한 소녀가 가마에 올라 궁궐 문을 통과했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그날 그 소녀는 자신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51세 차이의 노왕 곁에서 왕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궐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어린 소녀가 가늠할 수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결국 46년을 그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대의 한복판을 온몸으로 관통하며 살아냈습니다. 정순왕후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녀는 결코 시대의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조의 왕비로, 사도세자의 법적 어머니로, 정조와 보이지 않는 긴장을 이어가는 대왕 대비로, 그리고 수렴청정으로 조선의 방향을 흔든 권력자로, 그녀는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뒷전에 물러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간택 자리에서 영조를 감탄시킨 그 15살 소녀의 기계는 죽는 날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도,
아무리 치밀한 권력도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결국 한계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으로 정조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세력을 심으려 했지만 그녀가 걷어낸 자리는 그녀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안동 김씨로 채워졌습니다. 평생을 경주 김씨 가문의 영광을 위해 싸웠지만 그녀가 눈을 감은 뒤 조선의 권력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세도 정치의 긴 터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터널의 문을 연 것이 그녀의 수렴청정이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정순왕후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녀의 삶은 권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총명하고 당당했던 소녀는 궁궐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권력이라는 무게 속에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은 복수심이 되었고, 복수심은 숙청의 칼이 되었으며 그 칼은 결국 조선의 미래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녀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권력을 가진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805년 겨울, 정순왕후는 61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화려했던 권세도, 치열했던 싸움도, 깊었던 원한도 모두 그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유사옥으로 유배를 떠났던 정약용이 강진에서 쓴 수백 권의 책이 지금도 남아있고, 정조가 꿈꾸었던 개혁의 정신은 후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역사는 결국 그렇게 흘러갑니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남고, 억눌렸던 것들은 언젠가 다시 피어오릅니다. 15살의 나이로 궁궐문을 들어서던 그 소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인심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목화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 소녀를요. 어쩌면 그 소녀가 간직했던 처음의 마음이 그녀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갖기 전, 잃기 전, 오직 총명한 눈빛과 고든 기계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섰던 그 순간.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